이별 후 3년. 햇살 좋은 아름다운 오후에 삼촌을 다시 만났다. 붐비는 거리에서 마주친 염소 같은 순간 삼촌이 이미 삼촌을 먼저 알아보았을 때 나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한겨울에도 따뜻했고 제복을 입은 그는 마치 장난기 어린 의식처럼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삼촌은 삼촌을 진지하게 따라했다. 이제부터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잘못 쓴 것처럼 조심스럽게 나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만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교통순경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로맨틱했을 것이다. 진정한 이방인인 나는 넷에 대한 묘사가 마치 달콤한 불꽃처럼 친숙해졌다. 10분 전 나는 차로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순간 멀지 않은 곳에 제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꽤 쾌활해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아직도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 어딘가에서 경찰관 한 명이 뛰어내렸다. 그는 헬멧을 쓰지 않았고 20위안을 받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쯤 나는 이미 경찰관 바로 앞으로 끌려갔다. 그 직후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돌아섰는데 그의 위치는 확실했고 그 다음은 덕삼촌이었다. 오늘 전 여자친구를 마주칠 줄 알았다면 설령 내가 위치를 잡았더라도 나는 쉽게 더러워지는 이 라텍스 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지만 나는 감이 나왔다. 날씨는 화창했고 그의 눈썹과 눈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으며 그는 미소와 비웃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고등학교 교복을 꽉 잡고 경찰관의 모든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향? 민년단 403삿. 이스사 30의 계란통. 무슨 향? 무슨 향? 향 속에 향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덕삼촌이 앞으로 나서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는 마치 어린 소년 같았고 필체는 매우 탄탄했다. 젊은 경찰관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속으로는 무관심했다. 그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친했다. 그런데 그는 운전석 쪽에서 내 손을 가볍게 쳐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싱겁고 낯설었다. 원래는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미칠 것 같았다. 감히 나를 자극하다니 엉뚱한 사람을 자극하는 거야. 그의 동료가 나에게 시를 주고받아 주입하고 되살리려 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자 그는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 이 사람은 정말 교활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비단결처럼 길고 부드러운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겼다.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거리를 두었다. 그때 나는 바람처럼 떠나려 하고 있었다. 비를 토하는 젊은 경찰관과 믿을 수 없는 얼굴의 삼촌만 남았다. 끝났다. 삼촌을 다시 만났다고 했잖아. 바로 그 삼촌이잖아. 5년 동안 널 사랑했던 그 노인 말이야. 혹시 내 인생에 또 다른 삼촌이 있는 건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가 직접 내게 티켓을 남겨줬어. 수화기 너머에서 티엣, 옌 반의 필체를 찾아보니 천둥처럼 쳤다. 이게 무슨 사랑 이야기지? 얼굴이 어두워졌다. 전차에서 불쌍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니. 도대체 무슨 여주인공이겠어? 그냥 무슨 차인지 더 말해봐. 대화 내내 그녀의 불쌍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그녀에게 말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도 너에게 마음이 있고 다시 사귀고 싶은지 말해봐. 오늘 삼촌의 무관심했던 태도가 떠올랐다. 그는 내 팔단어 바람 표시와 임에 어떤 향을 뿌려야 할지 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사람은 나였다. 누구도 영원히 나무가지에 머물게 두지 않겠지만 그렇게 높고 곧은 나무가지에서 머리를 발견하는 법이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세월을 훑어보았다. 그 사람도 사실이었다. 마치 임시 데이트를 이어가듯 나는 강황처럼 쉬운 사랑에 대한 아주 거친 꿈을 꾸었다. 나는 재빨리 기어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쉽게 말해. 이 사람은 내 삼촌이야. 아버지의 중학교 선배야. 며칠 전 근무 중에 우연히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그가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야.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고 그 소녀는 점점 더 비참해졌다. 천국에 가는 게 좋은데 왜 과일을 가져와? 거실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2개의 하트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꽃처럼 나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검문소에서 꽃은 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흥분에 맞서 삼촌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번이고 말다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난로를 요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는 곧바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멈춰섰고 그의 눈은 깊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적극적인 거래는 더욱 소중함을 더했고 나는 여전히 10배나 더 집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 집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강을 사고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물고 물었습니다. 풀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나만 겪었습니다. 손가락질 하다가 애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0배나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낫다고 하셨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주파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자 고등학교 시절처럼 묻지 않게 되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어 물리학을 떠올리기 쉬웠던 시절이었다. 그 순수했던 시절? 삼촌 대신 그를 부를 때마다 그의 손은 다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뭐야? 엄마가 삼촌에게 밥을 가져다 주라고 했다. 잠든 엄마가 나타나 내가 하려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삼촌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수면에 돌멩이가 피어오르는 호수처럼 풍부한 생각이 떠올랐다. 삼촌은 마치 전문가처럼 온갖 질문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주셨다는 말에 엄마는 황급히 다음에는 천국에 가자고 했다. 나는 그를 흘끗 보았다. 3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 해의 대머리가 된 삼촌을 데리고 나가려고 애썼다. 식사 후 엄마는 삼촌을 그 자리에서 데려가라고 했다. 나는 삼촌이 삼촌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하게 삼촌은 꽤 많은 사람이었다. 예측하기 어려운 척하며 삼촌, 경비원들이 너무 많은 탓을 하는 건가? 나는 심지어 뱃속에서 목소리를 냈다. 가짜로 그만둬. 삼촌, 뱃속이 속으로 원망하는 말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문을 두드렸다. 첫 번째가 아니었다. 그냥 문을 닫고 나는 즉시 그와 거리를 두었다. 둘 다 조용히 나가려고 했다. 나는 항상 문을 열어달라고 눌렀다. 다시 도전하기 위해 그 자세를 여러 번 반복했다. 진실은 증명한다. 사람은 혼란스러울 때 극도로 유혹적이 된다는 것이다. 네, 집안은 결혼에 서툴러 보이는군. 잠시 후 삼촌이 물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문을 두드리려는 거야? 몇 마디만 했는데도 후회가 밀려왔다. 네가 허락도 없이 말을 한 건 사실이었다. 삼촌이 물어본 이후로 왜 항상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돌아서서 자리를 피하려고 애썼다. 여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너희 넷이라면 다시 즐길 거야, 하하. 그 후 다시 고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잊지 마. 우리 헤어졌잖아. 그의 눈은 내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췄어. 아니면 아직 그 선배랑 헤어지지 않았나. 무슨 냄새야. 그만해.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는 너랑 상관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끊고 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점점 깊어졌다가 마침내 조용한 불처럼 여호와, 너 때문이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망설임이 짜증스러워져서 씨앗을 심었어. 그가 아직도 너에게 감정이 있다고 느꼈어. 사실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아직 사랑했을 때 그가 너를 얼마나 잘 대했는지, 너를 엄청 핥았는지. TFD는 화면. 반대편에 앉아 전문가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저게 무슨 무관심한 사람이야. 나는 얼굴을 어둡게 했다. 낯선 사람과 싸우지 마. 돌이켜 생각해봐.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가 누구를 위해 당신을 망쳐놓는지 알았지. 그녀는 마치 내가 반박하기만 하면 비디오를 통해 나를 때릴 것처럼 화면을 통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물었고 마침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덕삼촌은 11학년 때부터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순진했고 마음속으로는 방과 후 먼저 학교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덕삼촌이 나를 아주 다르게 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모두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덕삼촌은 우연히 나를 만났는데 끊임없이 말하는 나였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나는 왕자와 사랑에 빠져 수업을 빼먹었다. 그녀는 내게 연애 편지를 썼다. 나는 한 번에 8%를 썼고 연애 편지의 세계는 사라졌다. 나는 책 한 권 분량의 긴 편지를 썼다. 첫 글자가 실수로 덕삼촌 연습장에 오려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덕삼촌은 단상에서 더 심각한 냄새를 풍겼고 저는 멈춰서서 그의 붉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과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삼촌, 오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당신을 어렵게 만든 짓을 했나요? 사랑의 향기가 뭐죠? 고등학교 시절의 사랑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은 벽에 있는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가 화제를 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계속할 수 있어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냥 알게 되는 방식이 좋아요. 우연이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지만 어떻게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사랑의 향기가 뭐죠? 동의합니다. 삼촌은 가을 건너편에도 작은 양파가 있다고 재촉했습니다. 내가 못되게 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나에게 보낸 러브레터의 향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읽었다. 하지만 나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라 속삭일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상기시켜줘야 했을 뿐이었지만 젠장, 나는 기억해냈다. 내가 우연히 덩 삼촌의 수학 노트에 끼운 러브레터가 티엣 옌에게 쓴 것이었던 것이다. 나는 덩 삼촌이 아니다. 나는 설명하려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하! 정말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그날 그는 나에게 너무 잘 키스해서 내 몸이 끄덕여지고 내 붉은 손을 가볍게 가렸다. 완전히 달랐다. 내 머리는 무언가가 그들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뛰어올라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고마워. 무엇보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도와줘. 거절해. 티엣 옌의 대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정말로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는 눈을 굴릴 수밖에 없었고 단어 하나하나에 강조를 하며 그가 아직도 그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여전히 그를 좋아했고 심지어 더 이상 청소를 하지도 않았다. 이별 후로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겠다. 기계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다.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삼촌과 함께한 5년의 추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 무심하게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나는 정말 그에게 반해버렸다. 12학년 때 삼촌과 나는 같은 도시로 입학시험을 봤다. 시험 일정이 한 번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사이의 간격이 300기가 될 줄은 몰랐다. 특히 룸메이트들이 모두 같은 반에서 애인이 있어서 정말 지쳤다. 삼촌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 삼촌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가끔은 답장을 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게시물을 뒤져보고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 있는 몽환적인 사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많았고 때로는 학급 뉴스 게시판에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가 여자아이 옆에 서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조작하려다 바로 야간 버스를 타고 저를 찾아와 해명했지만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으며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연애 속에서 저는 점차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앞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처럼 그들도 너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배, 그리고 형, 인생은 정말 너무 벅차요. 졸업하고 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수표 기간을 단축시켰고 부회장도 다소 놀랐습니다. 경기에서 정말 당신을 만나 소개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라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고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합의에 어긋나 함께 거짓말을 하는 건 일찍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바꿔 새로운 휴식을 취하게 하고
부모님처럼 돈을 아끼고 싶어하는 그에게 급히 그 자리에서 에세이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농담에 저는 살이 찌고 바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누가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무엇보다 경기에서 다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노랗게 변해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듣고 싶어서 서로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싶어서 제 눈을 가리고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고를 조금 정리하고는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혀 예의가 없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바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뭐였더라? 라고 물었고 그 후 원고를 합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냥 장황하게 말했을 뿐인데 욕망의 눈빛이 금세 어두워졌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남자친구였고 그녀는 얼마 전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몇 초 동안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가 정정했어. 이 사람 미쳤어. 나는 곧바로 그를 깨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처럼. 어렸을 때 우리는 평범하지 않았어. 바보짓 하지 마. 책상 위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키스했지만 욕망은 한마디만 더 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진심으로 물었다. 누가 그에게 입을 열게 했냐고. 그는 식사를 마쳤지만 그가 기꺼이 응원했던 선배는 나와 욕망의 얼굴은 마치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미쳤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고 곧바로 따랐다. 그래, 미쳤어. 그는 오늘 아침 자연스럽게 자신이 고깃덩어리라고 말했다. 아니, 마지막 남자친구라고 했으면 내가 그보다 나았을 거야. 우리는 5년 동안 사귀었고 나는 너를 더 잘 이해해. 네가 뭘 좋아하고 뭘 듣는지 알아. 왜 너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내게는 주지 않았어. 그 소위 마지막 남자친구는 뭐였지? 처음엔 너무 고집이 세서 정말 짜증났어. 뭘 찾는 거야? 벌써 헤어졌는데 왜 굳이 상기시켜줘야 해?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내 손목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 방금 시끄러웠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네가 다른 사람과 소개팅하는 걸 보고 난 말을 더듬지 않았어. 그가 말을 마치자 배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불편했다. 방금 먹은 그릇이 너무 커서 배가 좀 울렁거렸다. 고등학교 때 연애할 때 가끔 배가 아팠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무시하며 괜찮다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지금 그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다. 나는 그에게 졌다. 그는 내가 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둘렀다. 나는 악당에게 기어가 따뜻한 물을 떠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미친 도시는 매우 번화했고 그의 눈은 계속 나를 응시해서 약간 화가 났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빨리 마셔. 마시고 나면 집에 갈게.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들은 정말 짜증나. 내가 말했잖아. 그는 분명히 너에게 붙어 있었어. 네가 소개팅을 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눈은 즉시 체크했어. 그리고 옆 도시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지영이 올해 여기로 전학 왔어. 아마 너 때문일 거야. 다음은 위험한 깊은 전차.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며 가는 길. 너는 뭔가 말하고 나서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람에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꽉 잡았다. 아니면 네가 먼저 가져가려고 하든가. 바람이 다시 내 얼굴을 날려버리고 싶어 했다. 나는 따라잡을 수 없어서 중얼거렸다. 그 남자 안에서 돌멩이를 기다리며 나는 그 에너지가 충동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사적으로 그에게서 다시 튀어나왔다. 도대체 누가 내 셔츠를 잡아당기며 녹색 제복을 입은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정말이지. 봐요. 자세히 보니 정말 진짜 덕삼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고서를 쓰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로 머리를 짚고 바로 반응했어요. 헬멧을 쓰기로 했나 봐요. 조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행동이 너무 빨라서 100샷 80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는 정반대였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 앞으로 서두르지 않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갑에 20위안이나 있었을 텐데 도망치던 중 제 절친은 의무를 다하는 덕삼촌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삼촌은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력이 있구나 싶었죠. 시스! 그때 잘못 먹었던 조각도 나쁘지 않았어. 결국 저와 틱에는 걷기로 했어요. 둘이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바비큐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어 학급 모임에서. 이번 토요일에 지점이 있는데
아니, 그녀가 말했는데 내가 모임에서 지점 소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졸업한 후로 나는 정기학급 모임 소식을 꺼두었다. 이때 나는 가지 않을 것에 대해 더욱 궁금해진다. 확실히 그 말을 듣고 리더는 멈춰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삼촌을 만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3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의 얼굴을 거의 잊었다. 무슨 거짓말이야. 너 같은 유령을 보는 사람과 함께라면 동창회는 황금 같은 기회인데 너는 가지 않겠다고 하네. 인정해. 여자야. 너는 아직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구나. 교아. 삼촌을 만날 거라고 인정해. 하지만 내 자존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라고. 안 가는 사람은 개야. 내 말 들려. 캣은 즉시 3살짜리에게 고기 조각을 얹었고 거래는 성공했다. 반장은 덕 삼촌을 8번이나 쳐다봤다. 반장이 아니었다면 그냥 앉아서 덕 삼촌을 쫓아냈을 것이다. 걔가 왜 웃는 거지? 고등학교 때 인기 많았어. 반장이 그를 좋아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 걔가 나한테 화낼 줄은 몰랐어. 저녁 내내 학교 리포터처럼 끊임없이 뉴스를 업데이트했어. 걔한테 과일만 던질 수 있었고 걔를 잠깐 조용히 하게 할 수 있었지. 걔랑 나는 사이가 안 좋았어. 반장이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 말을 마치고 나서 마음속의 씁쓸함을 억지로 삼켜야 했어. 아니, 11번이나 연속으로 봤어. 아니, 사람들이 널 쳐다본 횟수를 포함해서 말이야. 아니, 상관없어. 그렇게 진지한 걸 보니 벌써 쌓이고 있는 거 알겠어. 운동장 밖으로 나가니 벌써 자정이었어. 정기부가 서두르고 있어. 담임 선생님이 너한테 따질 거라고 들었어. 분명 그에게 이런 기회를 원할 거야. 이제 어쩌지? 숨 막혀. 잎이 다 떨어졌어. 분명 큰일 났어. 나는 그를 보려고 멈춰서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복숭아꽃 같은 눈은 마치 뼈로 덮인 듯 희미하게 빛났다. 너는 인용은 잘 못하지만 쌓을 때마다 아주 완벽해. 그녀는 꾸중했지만 너는 시끄럽게만 만들 줄 알았지. 나는 나눠지는 담임 선생님의 팔을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센자, 이제부터 미술학교에 가서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어. 내가 아직 다쳤을 때 네가 갑자기 내게로 곧장 걸어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깊고 검은 눈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자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내가 쌓았어. 안아줄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영어 학급 감독관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중해야 했습니다. 안정된 학급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내 뒤에 서서 바보처럼 행동했고 제 고압적인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착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붉은 눈을 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 아내의 이름은 강치입니다. 당신이 지을 때마다 나는 당신을 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즉시 손을 들어 내 등에 얹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재빨리 그의 입에 대고 그를 만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었고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TF 인근 돌아서서 달래며 빨리 건축을 받으러 갔습니다. 내 말을 듣고 TF 인근 즉시 닭이 밥을 쪼듯이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도 평정을 되찾자 황급히 울렸다. 소아드, 맞아. 갈 필요 없어. 세상은 모두를 흩어지게 했다. 공사 직전 덕린 삼촌이 높은 비계처럼 내 몸에 달라붙었다. 짜증이 났다. 덕린 삼촌이 조금 달라붙었다. 모두가 못 들은 척하며 내 가슴을 피했다. 아니, 황급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재능을 만지고 있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에 얼굴이 붉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띠에셴이 백미러에 사람들을 걸어두는 모습이 보였다. 좋은 공연을 보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 순간 나는 삼촌을 구멍으로 만들고 싶었다. 만리장성 안에 있으면서도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 장면에 갇힌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소리치고 진지함을 되찾았다. 가자. 그를 집으로 데려가자. 그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 그녀가 잘 물었다. 정말 모르겠어. 나는 등린 삼촌의 이름을 10분 동안 불렀지만 삼촌은 나를 보고는 멍하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티에띠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말했다.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방으로 가. 나와 짐을 내려준 후 티에띠는 매트를 깔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무도 너희 둘은 아까 폭력적인 장난을 쳤잖아. 여기서 또 한 분의 즐거움이 있었다. 전기 충격자. 그러고는 나와 한 남자가 여전히 그에게 매달려 있는 채로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눈을 굴렸고 정말 눈이 멀어버렸다.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배를 2번 세게 때렸다. 솔직히 말해서 시험의 양은 형편없었지만 질은 아주 좋았다. 거칠고 난폭한 내 동생은 내 작은 방의 1등석과 6등석에서 곤히 잤다. 나는 다리가 침대에 붙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두꺼운 바지 2벌을 걸친 채 문을 열었다. 몸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쉴 새 없이 아팠다. 다리가 없어 삼촌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삼촌은 멍한 상태로 깨어나 반사적으로 할아버지의 몸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내 사랑, 다음엔 내 머리에 써줄게. 나는 짜증이 나서 삼촌의 손을 때려 깨운 후 다시 춤을 추었다. 삼촌은 눈을 뜨고 이마에 대고 재빨리 말을 했지만 잠시 후 상황을 깨달았다. 미안하지만 방금 깨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함께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둘 다 기억을 잃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삼촌은 집에 갈 수 있었다. 삼촌은 마치 잠든 사람의 두꺼운 수건처럼 한숨을 내쉬고 돌아왔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뿐이었을지라도 작은 방 안에는 황금빛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밖은 어두웠고 빛 한 점 없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티엣 옌의 질문이 울려 퍼졌다. 그 소년이 그를 좋아했을까?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를 여러 번이나 그리워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는 밤에 우리 학교에 찾아와 눈이 빨개지고 화가 난 채 헤어지자고 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말해. 내가 갚을 거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최근에 네가 불행했던 건 그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그를 도왔다. 그 후에도 그는 나를 여러 번 찾았지만 나는 결코 만나기로 하지 않았다. 내가 누그러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그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는 먼저 사과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 아이는 몇 번이고 그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지만 전에는 하얗던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얼굴을 더욱 외롭고 연약하게 보이게 했다. 참 안타까운데 나는 자매가 너무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때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였고 너를 원하는 마음도 진짜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저 너와 함께하고 싶다.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장거리 연애를 할 때 너는 너무 괴로워했어. 너는 진짜 남자를 원했지만 나는 스티커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그저 전화기를 들고 나답게 이야기할 뿐이었지. 황짝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았고 나는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귀 기울였다. 마치 길을 아는 아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미안해, 미안해를 반복했다. 나는 그의 검은 눈이 아래로 굴러내리고 속눈썹이 아래로 처지고 눈도 붉게 충혈된 것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나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뻗어 그를 꽉 껴안았다. 나는 약간 흥분해서 얼굴을 어깨에 깊숙이 묻고 심장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부딪혔다. 나는 재빨리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환했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내 소원을 느꼈고 잠시 후 그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강은 말했다. 정말 사랑해. 이번엔 장거리 연애가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어. 제발, 제발. 텅 빈 방 안에 욕망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나는 손에 물을 쥐고 소파에 똑바로 앉으려고 애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지역은 마치 큰 생명과 같아서 진정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 그녀가 전화하자마자 나는 시험지를 펼쳤다. 이걸 씻어. 바로 말해줄게. 이 일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전화 반대편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아직 덕삼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텐데 다시 사귀고 싶지 않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TF 히엔 소리가 들렸다. 덕삼촌이 너를 본 순간 꼬리가 하늘을 찌르고 싶어졌다.
나는 너희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았다. 네가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에 대한 소식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걸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어. 노출된 것 때문에 호랑이 번호가 조금 되었지만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다음은 계속되는 문자입니다. 기회를 주지 마세요. 알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마치 고귀한 아들을 낳은 것처럼요. 지금 아름다운 가상병 머신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데 예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강이 아주 잠겨서 전화를 끄라고 말합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이야기하고 입술은 죽은 번호 단계이지만 문은 바보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키스부터 저는 항상 우연히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짜 삼촌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저를 형과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오늘 저는 예상치 못하게 불임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떠나기 전에 저를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저는 간신히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했는데 그는 차 타서 파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도 마실 시간도 없이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뜻밖에도 수위가 떨어졌을 때 내가 본 사람은 덕삼촌의 얼굴이었다. 눈이 마주치자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다. 선배는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아, 너구나 라고 말했다. 뭐야? 네, 친구가 교통경찰이잖아. 나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덕삼촌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혈압계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다. 물... 7인 부회장의 두 번째 느낌도 순진하지 않았다. 뭐야? 네, 친구는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물었다.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 같았다. 나에게 편견을 품고 있는 걸까? 고개를 돌려 한가리처럼 새까맣게 변한 덕. 삼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알 수 있다면 선배에게 100장의 벌점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았다. 그가 게임을 끝낸 건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무렵이었다. 언제부터 게임을 시작했는지도 몰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덕삼촌이 보였다. 그는 빗속에 서서 검은 자세를 유지하며 제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주변은 유난히 조용해서 돈이 밟히고 바람이 하나씩 불어왔다. 그런데 둑이 도착하자 나는 갑자기 천천히 다가오는 그에게 물었다.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검문소에 머물지는 않았다. 추둑의 문은 매우 잘생겼고 자주 웃지는 않았다. 그의 모습은 평소에는 꼿꼿하지만 차갑고 냉정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했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성격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기에 여전히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는 혼자이고 화가 났다. 그는 원래 조용했기에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소파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떠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가 나를 데려갈 때마다 그는 결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 비는 그 순간 피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비를 맞고 싶다고 생각했다. 쟁반에 적힌 말이었다. 한 명은 위층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피했다. 쉬는 길을 기다렸고 그는 조용히 뒤따라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나를 문에 밀어붙였을 때 나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털은 대나무 피리 같았고 카펫 뒤편에 그의 시선은 나를 사로잡았다. 향기가 참 묘했다. 나는 그와 함께 갔고 그는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고 다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다. 삼촌이 점점 다가왔다. 비가 나를 만지려 했다. 나는 이 소문에 실증이 났다. 그는 약간 정정한 후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삼촌, 그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대학 4학년일 뿐이야. 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놓아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내 친구들이 이미 내가 한 고통을 말해주었다. 그때 헤어진 후 그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맞았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고쳤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불쑥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으러 학교에 온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침내 그가 왜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슬퍼서 주사를 맞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웃음을 참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할 곳을 바꾸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소파에 몸을 숙여 내 손을 잡아당겼다. 그는 슬픔 없이 꽉 잡았다. 그는 먼저 놓아주라고 재촉했고 나는 가볍게 밀어냈지만 그는 더 세게 잡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며 한숨을 쉬었다. 삼촌, 남탄을 떠나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떠나기 전에 식사 초대해주세요. 소개팅은 안 돼요. 이미 말했는데 안 돼요. 게다가 저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당신만 사랑했어요. 헤어진 후 저는 다른 누구도 몰랐어요. 평범한 오빠가 은은한 향을 내뿜는 익숙한 향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머리를 감싸쥐고 부드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을 여러 번이나 생각했었죠.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즐겼다. 그의 얼굴 반쪽은 기쁜 듯 내 머리카락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손은 내 손을 잡고 가슴에 얹었다. 그 자연스럽고 친밀한 움직임은 마치 표범 같았다. 한참 후 그는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손에 든 금 주전자를 두드렸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바닥을 함께 쓰지 말자. 알았지? 어둠 속에서 금 주전자가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눈은 이렇게 반짝이며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았어. 그의 검은 눈은 불타는 듯 그를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며 수많은 차가운 눈에서 따뜻한 손을 잡아 올렸다. 키스하고 싶어. 알았지.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한 다음 아래로 내려갔다. 덕삼촌은 점점 낙에서 멀어졌고 그의 몸은 나를 덮는 짧음을 발산하는 듯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작별 인사하지 말고 다시 말해. 너도 나와 같잖아. 알았지? 할머니 사랑해. 사랑해? 덕삼촌은 내 손을 잡았고 사랑의 말은 사람 없이 계속 솟아올랐다. 키스! 나는 뜨겁고 편안했고 불편했고 나는 그를 때렸다. 덕삼촌이 벌떡 일어나 내 목에 기대어 손등 뒤에서 더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벼웠다. 너랑 자고 싶어. 평생 감염시키고 싶어. 돌아온 후 덕삼촌은 아이처럼 나에게 매달렸다. 나는 선생님처럼 깜짝 놀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빨갛고 창백했으며 나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나가려고 했는데 근무 중에 그를 만났다. 나는 술을 끊었고 오늘은 아주 잘했고 헬멧을 썼다. 내 옆에 있던 경찰관이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 네가 먼저 키스한 게 아니었구나. 맞아. 내 여자친구 덕삼촌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얼굴은 강하고 냄새났다. 물론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것에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덕삼촌의 손을 잡고 있는데 아버지는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여자와 개가 공원 한가운데에서 만났는데 분위기는 말하기 어려웠다. 몇 번 키스했던 가짜 바람. 아직도 고백하고 싶어. 아직도 덕삼촌이 싫어. 우리는 못해. 할머니는 목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예측하셨어. 이 삼촌 몇 번 더 키스하고 와서 먹어. 덕삼촌을 집에 데려와 소개했던 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 목록에 사진을 올렸어. 두 손으로 기타를 꽉 쥐고 있었지. 간단한 캡션.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방처럼 순탄치 않았지만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